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 교재 152쪽에 있는 64번 문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64번 문제에서는 이제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냐면 DBMS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 라는 거죠. 여기에 필수 기능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럼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필수 기능에는 세 가지가 있죠. 네, 정의하는 기능, 조작하는 기능, 그 다음에요 제어하는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보이죠. 자, 그래서 아닌 것은 2번이다 라는 걸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의를 한다, 그죠? 데이터형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 데이터에 대한 구조도를 선언을 한다. 또 저장될 때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등을 명시를 한다. 그런 것들이죠. 자, 조작한다라는 것은 이제 있는 데이터들 가지고 여러 가지 검색을 하게 되고요. 또 특정한 데이터를 삽입을 하게 되고요. 또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삭제를 하게 되고요. 일률적으로 데이터를 변경하는 업데이트, 즉 갱신을 하게 된다. 그죠? 자, 제어하는 거는 보안에 관련된 거죠. 보안에 관련된 그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지, 수정할 수 있는지 권한 설정, 이것에 관련된 내용을 해주는 제어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6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65번 문제를 가겠습니다. 65번입니다. 자, 65번 문제는 데이터가 중복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부의 데이터만 변경돼서는 안 되고 모든 데이터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되는 성질, 이런 성질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자, 그게 뭐다? 데이터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된다. 일관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곳에 있는 데이터의 내용은, 똑같은 데이터의 내용은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65번에 보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접근해서 꺼내다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공유된 데이터다라는 거죠.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공유된 데이터다. 이런 데이터베이스 정의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죠. 자, 첫 번째 보면 통합된 데이터입니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전에 나오는 파일 시스템은 어떠세요? 각각 따로따로 썼었죠. 그거를 한 군데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죠. 그래서 통합된 데이터입니다. 또 공유가 가능해야 되겠죠. 다 이렇게 한꺼번에 공유해서 쓰고 있고요. 자, 운영 가능한 데이터여야 된다. 근데 불변의 데이터다. 틀리죠. 변하면 안 되는 데이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죠. 나의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내 핸드폰 번호를 바꿨어야죠. 안 바꾸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상 연락망에 있어서 내가 연락을 못 받아버리면 안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계속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지 불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죠. 자, 67번에 보면 이제 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실시간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죠? 내가 이제 주민번호를 주민등록을 뗀다, 등본을 뗀다. 그럼 바로 접속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죠. 허가받은 사용자는 바로 실시간 접근이 가능해야 되겠고, 계속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항상 최신의 데이터를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동시에 공유가 가능해야죠.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주소에 의한 참조다 아니죠. 내용에 의한 참조가 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는 내용에 의한 참조가 돼요. 주격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몇 번지에 뭐 있어요, 몇 번지에 뭐 있어요, 이런 주소에 의한 참조가 되죠. 네, 근데 이제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주소록에서 누구를 검색을 할 때, 네, 사람 이름을 치면 검색할 수 있죠. 자, 그런 식으로 내용에 의한 참조다라는 겁니다. 자, 68번 볼까요? 네. 자, 68번은 이러한 표현식을 주고 전이식으로 옳게 표현하십시오 그랬어요. 전이식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수식을 한번 써볼까요? 네. 자, 이렇게 수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할 거는 뭐죠? 전이식이다. 전이식 앞전자가 있는 거죠. 연산자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변수가 오고 그 다음에 변수가 오는 이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전이식은 연산자를 어디로? 네, 연산자를 가로 앞으로 보내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됐죠? 그러면 연산의 우선순위로 가로를 한 다음에 연산자를 해당되는 가로 앞으로 꺼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가장 먼저 어디를요? 자, 얘를 먼저 선언하죠. 그 다음에는 여기가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는 여기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는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 연산자 앞으로, 연산자 앞으로, 자, 연산자 앞으로, 그죠? 네, 연산자 앞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뭐가 왔냐면 빼기가 왔죠. 네, 여기에 뭐가 왔냐면 나누기가 왔죠. 자, 여기에 곱하기가 왔어요. 그 다음에 A, 여기에 누가 왔냐면 더하기가 왔죠. B, C, D, E 이렇게 쓰면은 바로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바로 4번이다 라고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69번을 해볼까요? 네, 69번은 이제 트리 구조를 보여주고 나서 그거를 방문한 순서로 옳게 나열을 하는데 프리오더 방식으로 나열하시오 그랬어요. 네, 그러면 A, B, C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D, E 이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게 뭐죠? F가 되고 여기가 G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프리오더는 지금 무슨 방식으로 하자 그랬어요? 프리오더 방식으로 하세요 그랬어요. 프리잖아요. 앞에 나와야 된다. 뭐가 앞에 나와요? 근노드가. 네. 근노드가 앞에 나오고 왼쪽 노드 오고 그 다음에 우측 노드 오게 하자. 이 방식대로 운영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만 따져본다면 어떻게 되죠? A, B, C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만 따져본다면 어떻게 되죠? B, D, E가 되는 거죠. 자, 이것만 여기가 있죠? 여기를 따져본다면 C, F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떠죠? F, G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A, B, D, E, C, F, G 바로 1번이 되겠네요.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자, 새로운 1번으로 갑니다. 자, 1번 문제에서는 뭐에 대해서 물었냐면 이제 계속해서 객체 지향이다 라는 말이 들어오고 있죠. 행동의 주체가 되는 걸 우리는 객체다 라는 거고 이거를 이용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기법이 있는 거죠.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특징 중 그랬어요. 자, 상속 관계에서 상위 클래스에서 정의된 그 메소드 호출에 대해서 각각 하위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이냐고죠.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에서 어떤 내용을 내가 상속을 받았다 그러죠. 하위 클래스에서.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술하는 게 아니라 이 하위 클래스마다 다른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다형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열으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은 창문을 열 거고 어떤 분은 필통을 열 거고 주체가 틀리다 그죠. 그런 게 바로 다형성이 된다 그죠. 자,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객체의 제한 기법의 재사용성, 추상화, 다형성, 캡슐화. 이 중에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이번에 보면 객체의 제한 기법을 지원하지 않는 프로그램 언어는 그랬어요. 자, 이번 문제는 네, 객체의 제한 프로그램 언어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건데, 이 객체의 제한이라는 개념은 나온 지 얼마 안 되죠. 몇 년이 안 된 거죠. 최신식인 거죠. 과거에 아주 오래된 언어가 포트란인데, 그 다음에 그런 시절에는 객체의 제한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1번에 보면 리스프라는 언어는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1958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고급 프로그램 언어가 포트란이 되고 그 다음에 나온 언어가 리스프라는 언어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객체 제한 기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언어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1번이 아니죠. 자, 자바다, C샵이다 라는 언어는 우리가 이제 들어봤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이다 라는 이제 3번에 보면 그 언어가 있는데, 얘는 1991년도에 이제 만들어진 언어가 돼요. 1991년이니까 어떠세요? 얼마 안 됐죠. 네, 물론 오래됐다 뭐 그런 개념이 없지만 하여튼 우리 살아생전에 나왔던 언어이 되겠죠. 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객체의 제한 언어의 특성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객체의 제한 특성의 언어는 어떤 게 있어요? 상속성이 있다 그죠? 상속성. 네. 상위 클래스에서 하위 클래스로 상속을 받는다. 두 번째, 다형성입니다.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 그거죠. 그 다음에 추상화가 있죠. 자, 현실 세계를 프로그램 언어로 구현을 하는데 중요한 것만 넣는다라는 거죠. 전등을 켜는 것을 전등 스위치를 올려요.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죠. 근데 뭐 현관문을 비밀번호 눌러요. 현관문 오른쪽으로 돌려요. 오른쪽 신발을 벗어요. 뭐 그런 과정들은 제외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기술하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4번에 보면 객체의 제한 개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그랬어요. 자, 객체의 지향이죠. 네,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두 번째, 클래스는 인스턴스들이 갖는 변수들과 인스턴스들이 사용할 메소드를 갖는다. 자, 세 번째, 다중상속이란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상속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상속을 받는데, 내가 상속이라는 걸 받는데 다중상속이다 그거죠. 그럼 뭐죠? 여러 클래스로부터 네, 내가 상속을 받는 것을 내가 다중상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클래스가 여러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는 것을 다중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죠. 자, 4번에 보면 객체가 갖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연산을 뭐라 그런다? 메소드라 그런다. 자, 5번 갑니다. 객체의 지향 시스템에 대한 특성이 아닌 것은 역시나 객체의 지향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있죠. 자, 캡슐화, 재기용법, 상속성, 다형성. 자, 이 중에서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2번이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6번 문제입니다. 객체의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죠. 자, 하나의 클래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 각각의 객체를 클래스의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보면 객체는 속성과 행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의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의 속성과 행동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다형성은 몇 개의 클래스 객체들을 묶어서 하나의 객체처럼 다루는 프로그래밍 기법입니다. 자, 4번은 맞았나요? 틀렸죠? 네, 다형성이다. 자, 여러 가지 형태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우린 다형성이라 그러죠. 하나의 메시지에 따라서 각 객체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 그거를 우리는 다형성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6번에 틀린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죠. 자, 이제 7번 갈까요? 네.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자, 동일한 클래스의 객체들은 서로 다른 클래스 변수값을 갖는다 그랬어요. 지금 클래스가 같아요? 동일해요? 동일해요. 자, 하나의 클래스에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들의 값이 서로 다르다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서로 같은 클래스 변수 값을 가지고 객체의 변수는 서로 다른 값을 가질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지요. 자, 2, 3, 4 한번 읽어볼까요? 2번은 클래스의 객체에 대한 연산을 정의하는 부프로그램을 메소드라고 합니다. 세 번째, 클래스가 하나의 부모 클래스를 갖는 것을 우리는 단일 상속이라고 한다. 자, UML이라는 것은 모델링 언어다라는 거죠. 자, 객체의 지향 소프트웨어의 정적 모델과 동적 모델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닌 것은 1번이 되겠고요. 틀린 것은 1번. 자, 이제 8번 문제 볼게요. 네. 객체 지향 개념에서 캡슐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무슨 내용이 나왔어요? 지금 캡슐하다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국에서 약을 이렇게 캡슐에다가 이렇게 싸서 주면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가루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물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캡슐화를 하면 이게 객체 지향 개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죠? 응고잖아요. 응집도는 높고 결합도는 낮을수록 좋은 거죠. 캡슐화라는 것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캡슐화를 하면 객체들 사이의 결합도는 어쩐다? 낮아지게 되죠. 예, 그리고 응집도는 향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 3, 4도 한번 읽어볼까요? 2번, 객체의 명세와 실체를 분리하는 기법으로 캡슐화된 객체들의 재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자, 객체의 상세한 내용을 객체 외부로부터 숨기는 것, 그게 캡슐화죠. 단순히 메시지만으로 객체와의 상호작용을 하게 하는 것을 캡슐화라고 해요. 네. 인터페이스를 단순화시킬 수 있고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오류의 파급 효과가 적어요 라는 설명이 있고요. 자, 이제 9번 문제를 볼까요? 네, 결합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처리하는 단위를 모듈이라는 단위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모듈입니다. 네. 자, 모듈과 모듈 사이에 이런 연관성을 뭐라 그런다? 네, 결합도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듈과 모듈 사이의 결합도는 낮을수록 좋다. 이 안에 조직원들은 끈끈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걸 뭐라 그러죠? 응집도라고 한다. 응집도는 높을수록 좋아요 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결합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모듈 간의 의존도는 클수록 좋은 건가요? 네,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모듈 간의 의존도가 클수록 결합도는 높아지는 거죠. 모듈 간의 의존도가 결합도잖아요. 자, 두 번째 보면 모듈 간의 제어 요소를 전달하는 것은 전역 변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듈과 모듈 간에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자 할 때는 바깥쪽에 있는 전역 변수를 쓰면 편하겠죠.
자, 세 번째, 전역 변수를 많이 사용하면 프로그램이 좀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역 변수를 이 모듈에서도 쓰고 이 모듈에서도 쓰게 되면은 분석하기가 좀 힘들어지죠. 유지 보수가 편리해진다? 아닙니다. 네. 그 모듈에서만 사용하는 변수를 굳이 전역 변수로 쓸 필요는 없지요. 자, 4번에 모듈 간의 고투무는 내용 결합도입니다. 네, 모듈에서 모듈로 이렇게 고투무는 내용 결합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옳은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갈까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요.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 모델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인 나선형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나선형이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다 그거죠? 이런 모양이다 그거죠. 그 4단계의 과정을 계속 뺑뺑뺑뺑 돌려가면서 고객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제일 먼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위험 분석을 하고 고객과의 소통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고객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획 수립, 위험 분석, 구축, 고객 평가, 이런 4단계의 과정을 계속 뺑뺑뺑 돌아가면서 구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떠세요? 대규모 시스템이나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오래 걸리는 그런 곳에서 많이 이용을 한다. 자, 1번에 보면 폭포수 모델과 원형 모델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다. 점증적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소프트웨어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이 되죠. 위험을 분석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분석 단계가 들어가 있지요. 4단계의 과정이 뭐였어요? 계획 수립, 위험 분석, 구축, 고객 평가가 되는 거죠. 자, 관리가 복잡하다. 대규모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적합하지 않다. 바로 이 대규모 시스템 개발에 사용되는 게 나선형 모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갈까요? 네,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를 폭포수형 모델로 표현을 할 때 보기의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처음에 개발을 할 때는 가장 먼저 뭐를 하죠? 네, 계획을 짜죠, 계획. 자, 그 다음에 계획을 짰으면 분석을 하죠. 네, 하나하나 분석을 해야죠. 그 다음에 설계를 하죠. 그 다음에 구현을 하죠. 네,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고 유지 보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폭포수형 모델이라는 것은 폭포,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방식을 이용을 하는 것이다. 그죠? 앞 단계가 정확하게 마무리되어야지 뒷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12번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모형이 가장 적절하게 선택된 경우는, 자,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을 때 내가 어떤 모형을 가지고 시작을 할 것인지를 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해당되는 모델이 있다라는 거죠.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요구사항이 불분명해서 프로토타입 모형을 선택했어요. 프로토타입은 뭐 하는 거죠? 모형물을 미리 만들어주는 거죠.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의 요구사항이 정확하지 않아요. 개발자와 좀 소통이 좀 서로 안 맞아요. 그럴 때는 샘플을 한번 만들어 보면서 고객과 다시 대화를 하는 거죠. 샘플을 보여주기 때문에 고객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자, 2번에 보면 개발 중에도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게 수정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폭포수형 모형을 선택하였다. 폭포수형 모델은 중간에 수정하기가 힘듭니다. 처음에 고객의 요구 분석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거죠. 중간에 고치기가 힘든 거죠. 네, 폭포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지 아래에서 위로 물이 올라갈 수는 없는 방식이 있잖아요. 네. 자, 세 번째 보면 위험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점증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폭포수형을 선택했습니다. 자, 위험 분석을 통해
점증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틀렸고요. 네 번째, 응용 분야가 단순하다. 설치 시점에 제품 설명서가 요구됨에 따라 나선형 모형을 선택하였다. 나선형 모델은 응용 분야가 단순한 부분이 아니죠. 네, 대규모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방식이 되죠. 네, 그래서 일단 12번의 답은 1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네, 다음 문제는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